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저희 예, 고 글로벌 패널 토크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글로벌 사업 개발 임성은 매저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하는 웨비나는 동남아 특집인 만큼 또 필리핀에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패널로 함께 참여해주신 분은 글로벌 프리세일즈 이용진 님이십니다. 용진님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글로벌 프리세일즈 이용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성우님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출장을 와 있습니다. 토크쇼에서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주제로 만들어 봤고요. 그 이제 국가별 기술 FAQ로 모아서 좀 웨비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형식으로 조금 만들어 봤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연말 이제 한 달 앞두고 있는데 4분기 특집으로 이제 전문가 세션인 베트남, 일본 쪽에 좀 기술 관련돼서 궁금증이 많이 계실 텐데 요걸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부터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8월 31일에 AWS가 이제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의 엣지 로케이션을 구성을 했어요. 팝 서버라고도 하는데 기존의 싱가포르 리전 쪽에 있었던 팝을 활용해서 진행을 많이 이제 베트남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셨었는데 이제 신규로 베트남에 이런 팝이 생기면서 어떤 개선점이 있었는지를 저희 이제 글로벌 프로세일즈 용진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용진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정말 기다리던 소식이었죠. 드디어 베트남에도 엣지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 베트남 사용자의 증가로 오늘이냐 내일이냐 했었었는데, 올해 8월에 런칭이 되었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사실 내심 리전 런칭을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먼저 리전이 생기고 베트남은 엣지 로케이션만 생겼습니다. 이제 베트남에 엣지가 생겼으니까 CDN을 이용하시는 고객, 그러니까 AWS 클라우드 펌프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더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베트남 사용자분들한테 딜리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 생긴 베트남 엣지에서 얼마나 성능이 있었는지는 이 뒤에 장표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가 먼저 리전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게 국제 연동망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해저 케이블 연결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들끼리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해저 케이블 분포도고요. 테슬라의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테슬라의 스카이링크가 보편화되면 이런 해저 케이블이 의존하는 연동망이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해저 케이블이 메인이다 보니까 이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약간 다른 이야기였습니다만 언론 머스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국제 인터넷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거든요. 해저 케이블의 설치와 이용의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을 떠나서 지리적 제한이란 이 지금까지의 개념 자체를 날려버리는 스타일이기는 정말 따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그림은 동남아시아 연결과 태평양에서의 접근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도를 거치는 것보다는 미국, 유럽이 더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외 접근성, 그리고 AWS 서비스로 취하면 리전 간 연결성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저기 위에 보이는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위에 7번 허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으로도 가고 또 그 동북아시아로 가고 그러면 7번 허브를 보면 어디랑 제일 가깝냐? 근데 이 세션은 베트남하고 일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베트남에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이 베트남에 들어가려면 좀 길이 멀죠. 해협을 타고 들어가야 돼. 이제 베트남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도네시아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해저 케이블이니까. 그래서 인프라를 설치하고 연결성을 중요시하는 CSP 입장에서는 제가 담당자라도 베트남이나 태국보다는 인도네시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안타깝지만 그래도 AWS는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먼저 리전을 주겠습니다. 일단 왜 이런 결정이 됐는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면적의 차이를 보시죠. 보시다시피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주황색이 베트남이고 녹색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가장 큰 섬 3개의 면적만 얼핏 봐더라도 비슷하거나 더 큽니다. 단순히기만 하더라도 베트남보다 한 4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섬들로 많이 떨어져 있고 서로가 베트남 그에 반해서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베트남 밀도 있는 도시들이 발전할 수 있고 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야 인프라 구축에 대한 효율이 올라가서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일장일단이 있지만 그러나 볼륨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인도네시아 쪽이 우세한 듯 보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기반 시설 투자 부분에서 한번 좀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뭐랄까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공유해 보고자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반 시설 투자 분야입니다. 과거 데이터이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기반 투자 금액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 그만큼 돈이 몰린다는 것이겠죠. 돈이 몰리면 직업도 생기고, 사람이 더 몰리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발 요구도 높아지는 것은 쉽게 예측 가능합니다. 다만, 국토 면적으로 보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가 더 큰 면적임에도 동남아시아에서 기본 시설 투자 금액으로는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베트남이 두 번째입니다. 이는 이제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면적 대비 또한 인구 대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 시사한 듯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네, 베트남 허용할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 비교입니다. 국토 면적만큼 인구 차이도 존재합니다. 일단 인구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깡패죠. 그리고 AWS 선택한 리전 생성은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환경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가 먼저가 맞는 듯해요. 그다음 리전 생성은 어딜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인구 증가와 IT 활용도 그리고 중국 접근성을 보면 그래도 태국보다는 베트남 먼저 아니겠는가. 태국은 내륙 국가다 보니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지방 연동에 한계가 있고 주변국 연결 관점에서도 아무래도 베트남이 더 다음은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베트남에는 AWS 리전이 없지만 일단 저희가 알려준 사이버 스크립트 보안 대응 방법으로 더 잘 버티시고 리전이 생성되는 것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웨비나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인 베트남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 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베트남 현지에서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이 엣지 로케이션을 생성됐을 때 이제 느끼는 그 차이를 좀 확인해 보고자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법은 그렇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각 엣지 로케이션을 선택해서 실제 데이터를 땡겨봐서 베트남 엣지 로케이션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하려면 베트남 현지에 PC나 서버가 있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엔드 유저처럼 해야 되니까. 이제 AWS의 EC2를 그냥 사용해버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AWS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위치에서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현지 IDC나 P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베트남 오피스 우리 현지 동료를 통해서 이번에 VM을 조달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땡겨볼 AWS 리전하고 엣지 정보입니다.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국가별, 도시별 이렇게 해서 AWS에서 제공되고 있어요. 성우님, 베트남과 태국은 이 장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혹시 어느 리전과 관련이 더 깊을까요? 싱가포르 리전 쪽과 더 관련이 깊죠. 네. 네이밍을 보면 좀 네.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마킹도 해놨는데 색깔별로 싱가포르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베트남하고 타일랜드, 태국이죠. 이쪽 엣지 로케이션이 생겼는데 보시면 앞에 그 리전 부분이 싱가포르하고 똑같습니다. AP 사우스 이스트 원로 보고 있죠. 그래서 레이턴시적으로는 베트남에서는 AWS 리전은 어디다, 싱가포르이다 이런 것도 네이밍에서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나중에 이제 나올 건데 실제 테스트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시간적인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AWS 내부에서는 분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베트남 유저가 각 리전이나 엣지에 붙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베트남 엣지가 없었으니까 싱가포르나 홍콩 또는 태국으로 붙었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거는 이제 이 리전이 생기면서 베트남 리전이 생기면서 얼마나 그 차이가 발생했을까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이야기에 앞서 좀 이제 이게 제가 테크니컬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좀 기술중입니다.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테스트를 했는지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살짝 터치하면서 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아니 베트남 유저가 어떻게 서버에 붙는지, 엣지 로케이션에 붙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성우님 혹시 DNS가 뭔지 아실까요? 간단하게 아시는 분만 네, 설명해 뭐 주실 수 있어요? 네트워크나 컴퓨터 상에서 실제 이게 도메인명이나 호스트명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줘서 그게 또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도메인 네임 서버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알고 계십니다. 네, 이 장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용자가 직접 뭔가, 데이터, 접근할 서버를, DNS에서 아니면 GSL에서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로컬 DNS가 이걸 수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ISP, 제공되는 DNS에, 사용자가 문의를 하면, 최종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이제 GSLD가 되죠. 글로벌 서비스 서버 로드 발라서인데, 최종적으로 이 GSL을 통해서 리턴받은 IP로 서버 직접 접근합니다. 로컬 DNS가 AWS에 쿼리할 때에는 AWS는 GSL가 이미 로컬 DNS들이 전 세계에 있는 로컬 DNS, 그러니까 뭐 태국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뭐 러시아나 한국이나 이 로컬 DNS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맥스마인드라는 그 IP 체계 정보도 있고 또 실제 DNS하고의 확인을 통해서 어느 DNS가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 DNS가 지리적으로 어디 위치하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S로부터 리퀘스트가 오면 이 리퀘스트는 어디서 왔구나라고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해당 로컬 DNS 지리가 들어오면 지리적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깝거나 또한 가까우면서 건강한 헬스이한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IP를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용자가 접속하면 한국 사용자가 로컬 DNS를 지리할 때고 이 지리를 받은 로컬 DNS는 AWS 물어보는 이 사이트로 가려면 어느 서버 엣지 로케이션 서버로 가야 돼?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클라우드 프론트는 해당 DNS한테 이 네트워크적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엣지 서버 IP를 반환해줍니다. 그래서 그 각 로컬 DNS를 통해서 제가 클라우드 프론트 URL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클라우드 URL이 하나 있고 베트남에서 이제 땡길 때 의도적으로 베트남에 존재하지만 의도적으로 나는 태국에 있어 의도적으로 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골뱅이를 뒤에 붙이고 해당 로컬 DNS 정보를 넣으면 그 로컬 DNS를 이용해서 AWS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엣지 로케이션 각 국가별 엣지 로케이션을 파악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는 그 엣지 로케이션에 있는 엣지 서버들 IP를 파악하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조금 뭐랄까 우회해서 그 로케이션 그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엣지 IP를 알아내면 그래서 이제 이 커맨드를 중심으로 디그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지금 보시는 게 지금 하나의 예인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디그를 통해서 클라우드 프론트에 FQ된 아까 지금 제가 만든 것들 로컬 DNS를 이용해서 지를 했더니 IP가 4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IP를 확인해 보면 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그 ICN이라고 되어 있는데 ICN의 뜻은 보통 국가별로 서버나 IDC를 관리하기 위해서 네이밍에 자주 쓰이는 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의 세 문자 코드인데 이게 한 지역을 커버할 때 공항 기준으로 하면 물리에도 도움이 되고
지리적인 정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물류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마케팅 네이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IP를 태국에서 아니 그 베트남에서 리퀘스트를 했습니다만 한국 IP를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우리 클라우드 프론트가 4개를 반환해 주는 이유는 이게 반환할 때는 괜찮았는데 실제로 접속할 때 보니까 뭐 서버가 죽어 있더라. 그럴 수 있죠. 그 순간적으로도. 그러면 페일오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브라우저나 어플리케이션들은 자동 페일오버가 돼 있어요. 복수로 IP를 받으면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돼 있더라도 그 다음 IP로 자동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클라우드 프론트는 예전에는 4개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4개가 반환됐습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각 엣지 로케이션에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에 접근시키려면 이제 로컬 DNS 정보를 좀 알아야겠죠. 아까 전에 한국을 보여드렸었고 뭐 이제 한국에서 한국발 그 베트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참 여기서는 한국도 측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로컬 DNS,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로컬 DNS 이걸 다 알아냈습니다. 이거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문제없이 쿼리를 받아주는 무단해주는 DNS를 여기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DNS를 다 파악했으니까 클라우드 프론트에 이 아까 전에 제가 만든 그 사이트에 대해서 질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고요. 엔드 유저가 아닌 이 그림에서 왼쪽 위에 살짝 보이는 로컬 DNS가 클라우드 프론트에 문의를 한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제 지오로케이션 정보, 특히 로컬 DNS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 사람은 어떤 이 로컬 DNS는 어디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이네? 베트남 이번에 새로 구축된 엣지 서버 IP를 받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이 IP를 받게 된다. 직접 이제 그 엣지 서버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사실 이제 모든 정보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실제로 한번 당겨 봐야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그 커맨드가 이제 curl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눅스 베이스에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하는 리퀘스트하고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이거는 조금 뭐랄까 리퀘스트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엣지 IP도 알고 DNS도 알고 그리고 헤더를 조작해서 일반적인 문제없는 리퀘스트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컬을 측정 어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컬은 좋은 게 뭐냐면 뭐 엄청 기능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에도 이 컬 커맨드가 사용되지만 이 프로토콜 헤더나 페이로드 지정해서 실제는 아니지만 그 의사 리퀘스트처럼 수도 리퀘스트라고 하죠. HTTP 리퀘스트를 좀 속이거나 의도적인 리퀘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의 핸드쉐이크 하고 데이터를 내려받는 데까지의 그 과정들 리퀘스트 시퀀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각각을 구분해서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베트남에서 출발해서 각 엣지, 각 국가의 리전별로 이제 리퀘스트 날릴 텐데요. 우리가 원하는 최종값은 베트남에서 각 리전이나 엣지 로케이션을 땡겼을 때 토탈 다운로드 타임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뭔가 명확하게 여기는 베트남에서 접근할 텐데 이거 베트남에서 빠르고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커맨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제고요. 혹시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제가 뭐 그렇게 큰 뭐 기술적인 깊이는 없어서 좀 창피하긴 합니다만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FQDN을 HTTP를 날려서 이제 받을 건데, 같이 이제 디그를 통해 파악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국가별 엣지 서버 강제로 할당해서 저희가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베트남의 그 서버로부터 각각의 각 국가에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동일한 컨텐츠를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땡기면 사실 조금 뭐 매뉴얼로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땡기면 각 엣지 서버에서 로컬 파일 다운로드 하는 방법 그리고 결과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까쯤에 그 뭐 DNS 루커 그다음에 퍼스트 액세스 그다음에 원바이트가 다운로드 되기 전까지 전처리 그다음에 실제 다운로드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시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속도는 얼마 이제 이런 것들 다 이 한 리퀘스트로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해서 짜잔 통계를 내봤습니다. 아까 전에 살짝 보여버렸는데 와, 저 이제 여러 가지 해봤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데이터가 나온 건 거의 뭐랄까 럭키한 것 같습니다. 진짜 데이터가 이번에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을 짬뽕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트남 아까 전에 만들었던 엔드 유저처럼 한 그 PC에서 서버에서 각 국가로 다 접근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와 베트남 엣지 효과 만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 퍼포먼스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엣지가 생겼으니까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해 봤더니 당연히 베트남 엣지가 가장 빠르고 그다음 홍콩 그다음에 싱가포르 수준입니다. 조금 이건 의외였어요. 원래는 이제 싱가포르를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좀 홍콩이 퍼포먼스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상황적인 건지 이 베트남 엣지가 생기면서 조금 그게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변경된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번 측정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리전에 그대로 인프라를 놔두시고 사업 전개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셔서 측정해봤습니다. 이제 한국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베트남을 땡기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죠. 가급적이면 베트남의 이제 서비스, 베트남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하실 경우에는 꼭 베트남 엣지가 붙을 수 있게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는 더 이제 명확하죠. 이게 이제 토탈 걸린 시간이에요. 이 파일이 한 400K 정도 400K 바이트 정도 되는데, 시간이 적을수록 빠른 거죠. 그랬더니, 그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한 400K나 되는 녀석인데, 이 베트남 엣지 로케이션, 이 생성되고, 이 베트남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금방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싱가포르를 기준으로 사용했다면, 그 속도가 거의 10배 이상이란 걸, 10배 정도, 10배 되려나? 하여튼 엄청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쯤에는 접속 시간과 이제 다운로드 되기까지 타임인데, 이걸 이제 그 스피드로 변환해 봤습니다. 이게, 다운로드 되기 시작한 이 타임까지 하면 조금 아까쯤처럼 물론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꾸준히 받아서 최종 완료되는 시간까지의 그 스피드 단순 비교를 하면, 거의 베트남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베트남이, 고객을 위해서는 베트남 당연히 쓰시고, 그다음 홍콩, 그다음 태국, 싱가포르, 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작가를 따라서 사실 지리적으로는 싱가포르는 더 멀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냥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한번 다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번 베트남 엣지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테스트하고 확인한 거지만 정말 뷰티풀한 것 같아요. 이번 베트남 엣지 로케이션 런칭으로 확실히 속도가 개선된 걸 알 수 있었고 정말 AWS 열일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베트남 비즈니스 드라이브 보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AWS의 CDN 클라우드 프론트는 무조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CDN 퍼포먼스가 확실히 개선됐으니 사용자가 많고 접속하시는 사용자가 많고 콘텐츠가 무거우면 그런 사이트도 조금 뭐랄까 싱가포르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만 이번에는 자동으로 이제 베트남이 할당될 거니까 이 새로운 베트남의 엣지 로케이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좀 엄청 길었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엣지 로케이션 효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너무 좋은 테스트와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엣지 로켓이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임프루먼트가 있느냐라고 이제 아마존의 그 AWS 사이트에도 보면 30% 개선이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스피드 차원에서는 뭐 30%가 아니라 정말 뭐 몇십 배 정도는 개선이 있어 보이네요. 네, 오늘 좋은 테스트와 결과 규모 너무 감사드립니다, 용진님. 자, 저희가 저도 좀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네, 아주 보시는 분들이 유익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정말 자신 있게 베트남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워커라운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작년 10월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한번 또 전문가의 설명을 또 다시 듣고 싶다. 이런 이제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벌써 2021년 작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딱 그때도 10월이었으니까 네, 이제 10월 1년 더 지난 거죠. 벌써 1년이 됐네요. 아이고야. 그렇죠. 네, 잠깐 이제 한번 간단히 터치만 하겠습니다. 했던 거니까. 네, 이제 이 타이틀로 사이버 스큐리티에 대해 발표를 했었죠. 참고로 사이버 스큐리티는 그 범위가 넓지만 저희가 다룬 내용은 베트남 정부에서 요구하는 특히 이제 데이터 저장소를 베트남 내부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제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내용 부분에서 보면 대체로 사용자, 이용자 관계 정보 및 베트남 서비스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를 수집, 개발, 분석, 처리하는 국내 사이버 제공자들은 꼭 현지의 데이터를 놔야 된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은 이렇게 하시겠죠. 아니, 아까쯤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전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지금 리전이 생기기 전까지는 베트남에서 이제 리전이 없으니까, 베트남 리전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메인 인프라는 싱가포르나 홍콩에 놔두시고, 이 데이터를 꼭 국내에 놔둬야 된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컬 IDC랑 계약을 하시고,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백업용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용 인스턴스 서버를 계약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라. 그래서 메인은 AWS의 홍콩 리전이나 싱가포르 리전 커버하는데 이 레귤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는 로컬 IDC를 계약하시고 거기 서버 한 대나 두 대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보존하실 수 있으면 이 레귤레이션을 충분히 호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리전이 생기면 이런 문제들도 앞서고 있죠. 네,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넘어가 보면 아마 아시는 분, 저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컨셉적인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AWS DMS라는 게 온프레미스, IDC에서 클라우드로 넘길 때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사실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리전을, 그러니까 베트남이 아닌 리전을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역으로 온프레미스에 뿌려줘야 되니까 이거를 몇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아마 이걸 하려면 네이티브 백업이나 네이티브 스탠바이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 손으로 움직여가지고 매뉴얼로 이제 이것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DMS는 이제 처음 벌크로 마이그레이션 해주고 또 차이점 CBC라고 하죠. CBC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냥 DMS를 물려놓으면 이 DMS 서비스 물려놓으면 계속 싱크가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시면 특별히 모니터링이나 매니지먼트 필요 없이 서비스가 알아서 싱크업을 해줄 거다. 이런 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처음에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내고, 실제로 이제 컴포넌트까지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IDC랑 연동을 해야 되니까, 보안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IDC랑 직접 연동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VPN 연동까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지 계약을 하실 때 IDC의 인스턴스만 계약하시는 게 아니라 이 VPN도 꼭 검토하셔서 같이 계약하셔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게 직접 현지에서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힘들 수 있잖아요. 저희는 아까 전에 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오피스가 있습니다. 현지
직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계약도 저희가 지원해드립니다. 맞죠, 사원님?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희도 네, 베트남 사무소가 하노이에 있고요. 롯데타워에 있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 계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보다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좀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저희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베트남이 중국과 인접해 있어 중국 해커들의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안 방어 이슈를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많이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진님? 네, 제가 베트남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 중국발 해킹 방어를 현지 회사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보통 이 해킹이라는 거는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뭐 이제 그 다른 선진 국가들보다는 공격의 대상은 좀 아닐 수 있다. 베트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물리적으로 중국 인접국이 베트남이니까 이 지리적 요건에 의해서 중국과 연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킹의 관점보다는 네트워크 확장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어, 주변국 중국과의 연결이 더 활성화됐다.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디도스 공격의 이제 히스토리 중에 이제 한 컷을 지금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공격이 어느 나라에서 시작해서 이 사이트가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 공격이 어디서 소스가 되었고 타겟이 어떻게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BGP 레벨로 이게 수집돼서 정보를 계속 기록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 아무래도 베트남은 해킹을 받는 국가는 아니고 해킹에 이용되는 국가다. 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이제 원래 이제 디도스 해킹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트래픽을 마구마구 때려 넣어서 이제 사업을 막아뜨리는 그런 공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 해커들이 공격에 이용할 수 있는 좀비화, 피싱 같은 걸 해가지고 월웨어가 컴퓨터나 이제 모바일에 설치가 되고 이제 이것들을 디도스 할 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보다는 해커가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적인 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베트남은 공격을 받는 국가보다는 공격에 이용되는 국가 확률 상황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보안에 대한 이제 일반인들의 의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이제 IDS나 IPS 뭐 솔루션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걸 실제로 구축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 됩니다. 베트남은 아직 이제 그 개발 도상국가이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인식 상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에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그 베트남 ERP를 이제 싱가포르 리전으로 이제 쓰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베트남 리전이 생길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고객 정보 때문에 네네. 향후에 뭐 별도의 IDC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지금 한번 답변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미 이 답변은 모두 아실 것 같아요. 이미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도 베트남보다는 자카르타에 먼저 리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베트남에는 리전이 없어서 그 대신 엣지 로케이션이 있어서 퍼포먼스적으로는 혜택을 받지만 리전은 없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회피를 위해서는 로컬 IDC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이제 DMS 활용해서 싱가포르나 홍콩에 ERP를 구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베트남 로컬 IDC에 이렇게 DMS를 이용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질문하신 고민은 베트남 내 AWS가 리전을 만들어주면 이제 다 해결될 내용들이거든요. 아직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클라우드 프론트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퍼포먼스 좀 커버하시고 DNS 이용하셔서 백업 잘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 유지하시다가 아마 그 다음에 베트남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관계자는 아니지만 정황적인 상황을 보면 베트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엣지 로케이션 생겼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실 그동안 이제 베트남 위주로 많은 웨비나를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다른 나라도 좀 같이 듣고 싶다. 다른 동남아는 어떤가? 뭐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일본 뭐 이런 국가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이 있어서요. 저희가 바로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을 했고요. 네. 일본 관련 기술 궁금증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개발 이슈를 대응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지 개발자 채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제 일본 주니어나 미들급 개발자 연봉은 어느 정도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마침 잘 질문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일본에서 최종 16년을 살았고, 나름 또 일본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개발자인데요. 개발 언어나 개발 범위에 따라 다양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IT가 클라우드냐 레가시냐 이제 이것도 구분이 될 텐데, 일단 이거 이제 대답을 해드리자면 일본 현지 SI어 그러니까 개발 회사죠. 예, 직접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안 된 이전에 이제 확인을 한 건데, 한 시간당 엔지니어가, 한 시간이 아니에요. 한 원데이. 그러니까, 업무 기준으로 보면 8시간이겠죠. 8시간 기준으로 한 최소 15,000엔. 그러니까 한 10배라고 간단하게 쳐버리면, 한, 어, 15만 원? 그리고 이제 고급은 한 3만 엔. 그러니까 한 30만 엔, 30만 원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들이 그러면 한 중간이겠죠. 그래서 한 2만 엔 근처라고 보면 사실 한국이랑 비교해 보면 좀 뭐랄까 좀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 엔지니어가 조금 상향된 것 같고 일본은 이제 조금 경제 정책에 기반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물가도 안 올리고 임금도 안 올리는 시대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이 좀 그걸 추월한 것 같고 실제 이제 엔지니어를 채용을 하실 때는 현지에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현지 개발자를 채용하신다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제 일본어가 잘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좀 가격적인 베네핏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 같이 검토해서 개발자 채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2017년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한국 IT 기업이 일본으로 지출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강력한 법이죠. 아예 개인정보 자체 국외 이전이 불가능하다 명시가 돼 있어요. 베트남 그렇지까지는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케이스에서 보면 사이버 스큐리티와 베트남 사이버 스큐리티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는 뭐냐면 베트남과는 다르게 다행히 AWS 리전이 일본 국내에 이미 있어요. 그것도 이제 동경, 오사카 두 개가 돼 있고요. 사실 이제 AWS의 그 리전 런칭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한국 IT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시면서 일본 고객 개인정보 침입을 만일 시스템 내에서 하신다고 하면 한국에 구축을 하지 마시고 일본 AWS 리전, 그러니까 도쿄나 오사카 리전 선택하셔서 거기에다가 구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납니다. 네. 드라마를 보면 일본에서 사죄의 의미로 무릎 꿇고 엎드리는 뭐 도계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되게 웃기는 얘기 같기도 하고 되게 마음 아픈 얘기인데 정말로 그렇게 하나요? 이게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재밌는 경험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드라마 같은 상황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음밖에 안 나는데 예,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그때는 이제 일본 법인을 막 런칭해서 키워야 되는 시점이라서 뭐,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생활을 할 때라 실제로 해봤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에요. 이제 해당 고객님께 이제 장애로 인해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개인 입장에서 와 나도 이런 걸 해보더니 이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면 오늘 이 웨비나에서 써먹을 것을 예상하고 저에게 준 경험이 아닌가 합니다. 거의 한 14년 전 일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고 혹시 그때 고객님 보고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도계자 그 추억과 어떤 기억 때문에 이런 뭐 훌륭한 프리세일즈가 되신 게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면 정말 고객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추억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일본 진출 시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좀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일본 진출을 위해서? 네. 와, 이게 되게 좀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데,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투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전사적, 특히 이제 사장님의 거액 투자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경험으로 아니면 제 주변에 봤던 이 한국발 일본 회사의 운영을 보면 초기 설립 이후에 한 1, 2년은 거의 매출 회수 기대는 접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외모가 비슷하고 언어도 어순도 비슷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한국 사람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저희가 완전히 다릅니다. 차라리 유럽의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편견이나 선입관이 이제 없어지니까요. 만약 이제 한국의 솔루션을 가져가신다면 현재 맞는 일본 로컬라이즈 사이트 서비스 속에서 UI, UX, 텍스트 그리고 이를 현지 일본인을 통해 검색을 마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서 나름 16년 살았고 일본 정규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서 일본은 좀 합니다. 나름 배웠으니까 관영어도 잘 쓰고 논문도 잘 하고요. 근데 그래도 저도 현지인의 리뷰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더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랑 외국어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랑은 근본부터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이면 그게 조금 허들이 낮을 수도 있는데 이 서비스를 판매하는 서비스라면 결국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는다는 의미입니다. 적으로 현지인 영업, 현지인 운영 인력, 현지인 헤드, 뭐 세일즈 헤드이 되겠죠.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시면 로컬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가 결국은 일본 회사들하고 경쟁하는데 일단 현지화,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사이트 속에서나 매뉴얼, UX 이런 것들이 현지화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 되고, 만일 좋은 기회가 와서 작은 기회라도, 이제 뭐 만나보겠다, 해보겠다, 이러면 이제 그걸 소중하게 잘 키워서 케이스를 만들어 가시고, 이제 그게 하나씩, 둘씩 쌓아지면, 이제 회사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이 산업 분야에서 이제 신용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그러니까, 어, 이외에도 이제 감안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번 진출의 키워드로는 투자, 그리고 현지화 이 두 단어가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투자 마인드가 없으면 일본 가시면 100% 실패하실 겁니다. 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다른 국가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꼭 투자를 염려하시고 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투자가 선행돼야 나중에 그것들이 누적돼서 좋은 기술로 발현한다.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좋은 네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용진님. 자, 그럼는 다음 네, 질문인데요. 그 기술 대응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일본의 기술 인재를 표현하라고 하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결국은 몇 가지 이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오타쿠의 단어. 저도 이제 기술 오타쿠이긴 한데요. 네, 제아의 달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보면, 일본 엔지니어 분들은 정말 기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걸 살릴 수 있는 이런 체계나 프로세스, 이제 이게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일본 사회는 이게 너무 체계와 프로세스를 중요시하는 사회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스피디한 걸 다 요구하잖아요. 막 마켓도 엄청 빨리 바꾸고 고객 요구사항들도 이제 급하게 바뀌는데 이런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요즘은 예전에 이 체계와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대응하기. 그래서 유능한 기술 인재들이 잘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기술 대응력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좋다. 근데 이 회사적으로 보면 조금 이 프로세스 때문에 그거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그것도 있지만, 그 외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선진국이었다 보니까 일본의 생활이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이제 자라나는 분들, 젊은 분들의 해외 유학에 대한 어떤 요망이 촉감했고, 이제 이미 일본 내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왜 영어를 배워야 돼? 이제 이런 영어에 대한 불편함,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국제 경쟁 시대에는 잘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지만 기술 대응력 자체 개인 개인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되게 높은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타쿠의 나라인 만큼 뭔가 또 한번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또 IT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맞습니다.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용 현황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미 예전부터 일본은 클라우드, 특히 AWS가 흥한 나라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국이 이제 클라우드가 흥하기 시작한 거니까 막 걸음마 단계고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2010년도, 2013년도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그 이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AWS에서 가져온 장표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시장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도 살짝 그 베트남 이야기를 할 때 인구가 깡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1억 3천만, 또 우리가 4, 5천만이라고 하면 2배 이상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마켓 볼륨 자체도 엄청 크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 네. 시스템 이전이 이제는 보수적인 일본도 그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AWS를 용어로 보면 마이그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미 IDC에서 이제 클라우드 이전은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고요. 2023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내년이죠, 내년. 내년 IDC 서비스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화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네,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일본어로서는 큰 챌린지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클라우드가 그리고 활용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장표냐면 제가 아까쯤에 자료를 마지막 수정하다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뭐였냐면 DR 구성이 요즘에 핫 이슈잖아요. 저희 그 판교에서도 그때 이제 불나가지고 전 국민의 커뮤니케이션이 마비된 이 있었는데 어,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DR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라는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의까지 있었냐면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후지산이 폭발해서 일본 전체가 홀라당 날라갔다. 근데 난 서비스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도 그 생활에서 한 3번 정도 받았어요. 되게 유니크한 질문이긴 한데 그분들로서는 항상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이 백업, DR 이거가 항상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제 물어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재해, 특히 지진에 대해서 염려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외주를 줄 때는 항상 DR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내용이 황당한 요청 사항이긴 한데,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운석, 그러니까 메테오 스트라이크, 뭐 화산 폭발, 이걸 홀라당 일본 도 사라졌다.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지속해야 된다. 어떡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만 몇 번 받았습니다. 3번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어이가 없을 수 있는데 뭐 요즘에는 한국도 이런 경각심이나 DR 구성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저희도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답으로는 결국 이제 AWS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한국 리전을 사용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는 단순히 한국 리전을 사용하세요라기보다는 이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냐, 액티비티
액티브냐, 액티브 스탠바이냐. 이제 액티브가 돈 제일 많이 들어가고, 액티브 스탠바이는 그 다르겠죠. 그다음 콜드 스탠바이. 이제 액티브 상태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돈 제일 적게 됩니다. 어떤 타입을 할 거냐라고 이제 우리한테 선택권을 드리고 있고요. 요즘엔 이제 인프라 S 코드라고 해서 IAC가 흥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플랫폼이 이제 잘 사용되고 있는데, 일단 그 콜드 스탠바이 같이 해놓으실 수 있는 게, 이런 IAC를 이용해서 인프라를 코드화 시켜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바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인프라가 규모가 크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겠습니다만, 더 무서운 건 요즘에 AWS SDK가 이 인프라의 코드뿐만 아니라 이 코드 안에 실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도 같이 넣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자동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코드 관리를 하나로 하고 집중력 있게 개발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 DR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네,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발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는 게 저희가 이 행사를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6번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환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분들의 잠재 고객분들의 좀 이런 니즈를 들어보고 행사를 잘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제 행사 중간중간에 채팅이나 Q&A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하고 시간 관계상 이후에 좀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네, 필리핀에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배우의 김우중 회장님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계신 고객분들께서 모든 사업과 건강과 안녕이 항상 늘 번창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인사드립니다. 용진님 함께 같이 인사하시죠.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또 다른 고 글로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